눈으로 뒤덮인 북방 세계에 사는 수련민들은 다이치와 같은 부자가 보기에 한심할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반지하씩 수혈, 주거이며 먹는 것도 가구도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다이치와 같은 부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 두툼한 모피 코트를 빌려주거나 물자를 원조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누런 무명옷을 입은 젊은이는 그런 호의를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생활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풍요로운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혹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형성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비대칭의 현실에 대해 완전히 무신경해져 버린 근대인의 마음가짐입니다. (38, 39조) 약자의 테러리즘. 인간과 동물 사이에 어떻게든 대칭적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며 신화적 사고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화적 사고. 그러나 근대의 이 세계 속에서 점점 비참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비참한. 그렇지. 신화적 사고의 대칭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려던 사람들은 비참해지고 비대칭성을 승인하고 계속 그것들을 추동한 사람들이 압도해버렸지, 세계를. 대신 압도적인 비대칭 구조의 현실에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 그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나와 그것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초월적 종교 혹은 국가에 의해서 집권적 국가에 의해서 가능해진 거야. 매우 풍요로우며 쾌락을 위한 수렵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위한 수렵. 그것은 본질적인 따뜻함이 결여된 세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세계를 뒤집어 엎거나 바꾸거나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북방의 세계에서의 왕인 백곰이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담한 행동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백곰. 이 왕은 수장에 가까운 거지. 수장. 신화 세계에는 왕은 국가의 왕과 다른 거야. 실행에 옮긴 건 바로 테러리즘입니다. 강력한 힘에 억눌려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들의 주장이나 생각을 그 무지막지한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약자는 종종 테러라는 수단을 동원하게 마련입니다. 백검은 북극권의 동물들을 지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대칭적 상황을 뒤집어 엎기 위해 열차를 정지시키고 오르르 올라탔습니다.
무신경한 채로 동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자를 처형하려는 겁니다. 무신경한 채로 동물들에게 엄청난 고통. 아마도 백곰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겠지요. 예전에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대칭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물론 인간이 기술력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서 대칭성이 실현될 수는 없겠지만 아직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인간들은 신화나 제의를 통해서 인간과 동물과의 대칭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인간들은 그런 신화적 사고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다. 신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보라는 식으로 떠들어대다가 결국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말았다. 우리는 예전과 같은 동물과 인간과의 대화의 부활을 요구한다. 인간과 동물이 서로 모여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발언권을 가지는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은 동물들이 비명과 같은 메시지를 아무리 보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약자에게 남은 유일한 수단인 테러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테러가 정당하지 못한 수단이라는 것쯤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인간들이 하고 있는 짓은 더욱더 나쁘다. 이제는 인간들은 용서하기 힘든 야만에 빠져들었다. 이 작품은 마치 일종의 예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베링행 초특급 열차에서 일어난 사건은 최근 뉴욕에서 일어난 사건을 연상시키지 않나요?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풍요로 인해 완전히 무신경해져서 다른 대다수의 인류에게 터무니없는 비대칭적인 상황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테러 행위는 야만입니다. 그러나 그 야만을 유발하는 건 역시 다른 종류의 야만인 셈입니다. 와, 진짜 멋지네. 이 작품 제목이 뭐야? 제목이 뭐라고 이거? 이 책 읽어봐야 돼. 제목이 초특급 열차. 제목을 찾아요. 이 책 제목이 뭐야? 이거 읽어봐야 되겠어. 빙하주의 털가죽. 빙하주의 털가죽이라고 이게? 빙하주의 털가죽 아닌데. 빙하주의 털가죽. 미야자와 겐지 있네.
또 있나 이거? 비먼지. 빙하지 털 가지고 뒤로 가야 돼. 빙하지 털 가지고. 야, 죽이네 이거. 빙하지 털 가지고. 토평도성 안에 있어. 빙하지 털 가지고. 뒤로 가야 돼. 털가죽이 1923년. 신화적 사고. 야만을 위반한 건 역시 다른 종류의 야만인 셈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미야자와 겐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식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 걸까요? 자, 테러리즘도 완벽한 해결책일 수는 없는데 테러를 하자는 건 아니겠지. 압도적인 비대칭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대한 동물들의 분노나 슬픔은 미야자와 겐지의 다른 작품에서도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신화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런 현실에 도전하고자 했습니다. 신화적 사고. 그 결과 야만과 싸우는 문학이 탄생했습니다. 야만과 싸우는 문학. 근대 사회에 속하게 된 미개인처럼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에게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언어에는 미천이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누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보물을 갖고 있는 셈인가요? 게다가 미야자와 겐지는 자신이 쓴 글로 원고료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원고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는 예언력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와, 원고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력을 갖게 됐다. 이건 멋있네. 북극의 동물들에 의한 테러에 직면한 미야자와 겐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누런 무명옷을 입은 청년의 한마디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이 곰들이여, 너희가 한 짓이 지당하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며 왜 이런 무모하고 야만스러운 얘기를 하는지 잘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살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만 한다. 너희에게는 풍성하고 멋진 털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우리에게는 채모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북방에 사는 인간은 모피를 걸쳐야 한단 말이다. 그것은 너희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지. 다른 동물의 생명을 빼앗으며 살아가는 것은 지구상에 태어난 생명에게 부여된 숙명이다. 그런 식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었으니 어쩔 수 없어. 백곰은 인간이 저지르는 무지막지한 짓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지만 너희가 초여름에 산란하러 상류를 향해 필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을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잡아먹는 모습을 난 몇 번이나 강에서 본 적이 있지. 연어의 억울함이나 슬픔을 너희가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본 적이 있을까? 동물은 모두 슬픈 거야. 그러니 인간이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만 유별난 것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이야. 하지만 너희가 말하듯이 최근에 인간들이 너무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건 사실이야.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지구법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있어. 지구법이란 지구의 생명권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먹이사슬이나 생태계의 하나의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법을 말하지. 예전에는 신화가 그런 지구법의 표현이자 역할을 했지. 지금의 인간이 그런 법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다는 너희들의 주장은 100번오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나치게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주의시킬 테니 이번만은 용서해 주도록 해라.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오직 이것만이 인간에게 가능한 최상의 행동이 아닐까요? 수련민의 세계에서 이런 지구적인 의미를 가진 법이 지켜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련민들은 필요 이상의 동물을 잡거나 하는 걸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인 동물의 몸은 존경을 담아 정성스럽게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물들이 다시 태어나서 이 세계로 돌아올 수 없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생명에게 부여된 숙명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근원적인 모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려는 모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려는 사고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이 있는 세계 밖으로 표현하면 야만스럽지 않은 세계의 모습인 셈입니다. 미야자와 겐지는 21세기의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거의 해결 불가능한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그의 작품에서는 신화적 사고의 가능성이 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 부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신화적 사고의 가능성, 다시 부활, 신화적 사고의 부활. 우리가 신화적 사고를 버린 것을 인류에게 있어 길조로 간주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처럼 야만이라는 새끼 귀신들이 한꺼번에 인간 세계로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현대를 생각하는 것과 직결되는 겁니다. 현대와 신화. 그렇구나. 그래서 직결되는구나. 저도 모르게 그만 강의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고 말았군요. 박근님이 상당히 어두워졌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도록 하세요. 다음부터는 조금 냉정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멋지네 강의. 잃어버린 대칭성을 찾아. 그렇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비대칭의 악의 해소. 근데 이 얘기가 가르타니 고신하고 너무 마주치네. 우리는 대칭성의 사회와 신화적 사고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족사회도, 호수적 관계도 대칭성, 신화, 호수성, 부족, 시족 다 같은 말이지. 자신들이 형성하고 있는 세계로부터 가능한 한 비대칭의 관계를 줄여가고자 애쓰는 대칭성의 사회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도 은밀한 통로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 신화적 사고를 이용합니다. 신화는 시공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곳에 대한 묘사를 위해 구체성의 논리를 사용하므로 지금은 비연속적으로 분리되어 버린 것이 시공이 하나인 곳에서는 연속적인 관계를 회복한 모습의 표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화적 사고는 사람들이 항상 주위 세계의 대칭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사회가 아니고는 원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 세계의 대칭성을 회복하려는 시도. 그런 사회가 아닌 곳에서 신화 형식이 이용되면 현재 존재하는 사회의 질서를 정당화하거나 권력자에게 유리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신화 형식이 이용되면 신화. 정당화한다. 그렇게 되면 신화 본래의 능력은 심하게 왜곡되고 맙니다. 신화는 오히려 현재의 질서는 일시적일 뿐 언젠가는 사라져버린다는 점, 권력이란 전부 한순간의 것에 불과하며 정글의 나무들이나 사막의 모래에 뒤덮여 사라져버리는 덧없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런 신화가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바로 이 세계에 회복 불가능한 비대칭이 발생하는 걸 항상 두려워하는 대칭성의 사회일 겁니다. 이것은 미야자와 겐지도 거론했던 문제입니다. 인간은 동물을 죽여서 고기나 털가죽을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은 현대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런 사례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감추려 하기 때문에 기술을 손에 쥔 인간과 자연 그대로인 동물 사이에 발생하는 비대칭의 상황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진 않습니다. 기술을 손에 쥔 인간과 자연 그대로인 동물 사이에 발생하는 비대칭의 상황을 아프게 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현대사회. 감추려 하기 때문에 기술을 손에 쥔 인간과 자연 그대로인 동물 사이에 발생하는 비대칭의 상황이 가슴 아프게 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지 않지. 눈에 띄지 않는 것을 감췄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이런 사실을 눈치채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 대표격이 뛰어난 동화 작가나 시인이며 그 사람들은 세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우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더구나 이 세계에 비대칭의 현실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악으로 여기는 대칭성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점은 중대한 실존의 문제로 의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화적 사고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실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한 것일까요?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를. 이런 의문을 품은 채 이제부터 우리는 신화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신화의 세계. 신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내 안에는 야생 염소였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서 해안의 내륙 지방과 피오르드 모양의 해안지대 사이에는 험한 지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곳의 고원지대에 사는 톰슨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야생 염소나 곰을 사냥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산딸기 열매를 채집해 생활했습니다. 특히 야생 염소 사냥은 중요해 여러 가지 규율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다음에 신화는 그런 규율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냥꾼 일행이 야생 염소를 잡으러 산으로 들어갔다. 일행은 아버지와 7명의 아들로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사냥의 명인으로 칭송받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생 염소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다. 일행은 산속에서 야영을 했다. 그 무렵 막내 아들은 아직 사냥꾼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던 중으로 아직 제대로 된 사냥꾼이 아니었는데도 그날 밤 그들 앞에 야생 염소 한 마리가 나타나자 뒤쫓아가서 멋진 솜씨로 숨통을 끊어놓았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야생 염소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자르는 동안 정해진 규율에 따라 기도를 드리는 등 야생 염소의 몸을 매우 극진히 다루었다. 작업을 마치고 캠프로 돌아오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눈앞에 하얀 피부의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나 자기 집으로 따라오라며 유혹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아직 훈련 중으로 그런 때 여성에게 접근하거나 하면 사냥 능력을 잃고 만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여자는 야생 염소를 잡았을 때 그 빈틈없는 행동을 칭찬하면서 만약 함께 집으로 가면 더욱 뛰어난 사냥꾼이 되기 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여자를 따라가기로 했다. 걷고 또 걸어
걷걷도 걸어 절벽에 도착하자 바위에 갈라진 틈이 보였다. 두 사람이 그 틈으로 해서 바위 안으로 들어가자 그 틈새는 등 뒤에서 곧바로 메어져 버렸다. 남자는 그 순간 정신을 잃었다. 잠시 후 정신이 들어 둘러보니 그것은 커다란 동굴 아니었고 많은 남녀 야생 염소들이 있었다. 남녀 야생 염소들. 이 무렵에는 아직 야생 염소와 인간이 동일했다. 대칭성이지. 신화적 사유. 즉 그곳에 있는 남자가 순염소의 털가죽을 걸치면 인간의 눈에는 순염소로 보이는 것이다. 그를 데리고 온 여자가 다가와서 말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여기는 야생염소의 동굴이며 당신들 사냥꾼이 이곳을 찾아내지는 못할 거예요. 나도 야생염소예요. 그리고 야생염소들은 지금 발정기죠. 발정기 때여서 다른 야생염소들은 전부 밖으로 나가고 없었다. 여자는 나이 많은 순염소의 커다란 털가죽을 갖고 와서 젊은이에게 입혔다. 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로 해요. 절벽의 문을 열어 둘은 함께 밖으로 뛰어나갔다. 젊은이는 이제 완전히 야생염소로 변해 바위에 뛰어오르기도 하고 풀이 나 있는 경사진 곳을 뛰어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든 순염소의 털가죽은 젊은이에게 너무 무거웠다. 그는 젊은 순염소의 습격을 받아 동굴로 쫓겨서 돌아오고 말았다. 거기서 좀 더 젊은 다른 야생염소의 털가죽으로 갈아입었지만 그것도 너무 무거웠다. 젊은이는 또다시 젊은 순염소의 습격을 받아 쫓겨나고 말았다. 날이 밝아왔다. 여자는 젊은이에게 한창 젊고 힘이 센 야생염소의 털가죽을 입혔다. 그런 다음 자신도 무리 속에 섞여서 관계를 가졌다. 젊은이는 이번에는 가벼워서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다. 달려드는 순염소들을 가볍게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런 다음에 아내와 장모, 늙은이, 젊은이를 포함해 계속해서 암염소들과 관계를 가졌다. 해가 뜰 때까지 모든 암염소와 관계를 가졌다. 날이 밝자 모든 야생염소는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잤고 밤이 되면 또다시 관계를 가졌다. 그는 나흘 밤 내내 그렇게 지냈다. 항상 처음 3번은 순염소들에게 쫓겨났지만 4번째에는 이겨서 모든 암염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나면 또다시 하루 종일 잠을 잤다. 낮과 밤이 4번 바뀌었을 때 아내가 그의 활과 화살을 들고 다가와 뒤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했다. 그가 아내를 따라가자 다른 야생염소들도 모두 따라왔다. 일행은 높은 절벽의 꼭대기에 도착해 거기서부터 단숨에 땅바닥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다. 전원이 무사히 땅바닥에 이르자 모든 야생염소들이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아내는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 당신의 활과 화살이 여기 있어요. 당신은 이제 훌륭한 사냥꾼이에요. 당신은 야생염소가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생염소를 죽이거든 사체를 다룰 때 경의를 표해야만 해요. 당신은 모든 암염소들과 관계를 가졌으므로 암염소들은 당신의 아내이며 당신의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쏴선 안 돼요. 새끼 염소는 당신의 자손인 셈이니까요. 처남에 해당하는 순염소들만 쏘세요. 그들을 죽이더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니까요. 고기와 털가죽은 당신이 가져가지만 진정한 그들 자신은 집으로 돌아가는 셈이지요. 말을 마친 여자는 고기 꾸러미를 젊은이의 등에 얹어주고 헤어졌다. 젊은이는 아버지의 캠프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그는 아버지를 위해 고기를 전부 구워 먹었다. 뼈는 남김없이 모아서 정성스럽게 쌓아서 연못에 가라앉혔다. 그도 연못에 몸을 씻었다. 나중에 아버지가 야생염소의 코뼈를 어딘가에 따로 빼둔 걸 알고 그가 화를 냈다. 어째서 야생염소들을 모욕하는 거죠?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네가 야생염소들과 있으면서 뭘 배웠는지 시험해보려 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놓은 뼈를 그는 연못으로 던졌다. 형제들은 사냥을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그들을 찾아 나섰다가 먹지 못해 힘이 빠져 있는 형제들을 발견했다. 그는 형제들을 캠프로 돌려보내고 혼자서 사냥에 나섰다. 산 중턱에서 암염소와 새끼염소를 발견했다. 그가 야생염소에게 다가가서 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암염소가 소리쳤다. 난 당신의 아내예요.
아내와 아이를 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는 무척 부끄러워하며 미안해 하고 소리쳤다. 당황해서 충고를 깜빡 잊었군. 암염소가 다가와서 그를 껴안았다. 내 충고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만일 듣지 않으면 더욱 나쁜 일이 일어날 거예요. 2번 다시 아이를 쏴선 안 돼요. 그들이 전부 당신의 아이라는 건 알고 있죠? 절대로 암염소도 쏴선 안 돼요. 그들은 전부 당신의 아내니까요. 암염소와 새끼염소는 돌아가서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바로 코앞에 순염소가 나타나 사냥꾼에게 다가와서 꼼짝 않고 서 있는 것이었다. 그는 순염소를 쏴서 고기를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갔다. 형제들이 말했다. 암염소가 아니로군. 응, 암염소는 쏜살같이 도망쳐버렸어 라고 젊은이는 말했다. 그러자 형제들이 말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네가 야생염소들과 같이 지낸 걸 알아. 암염소들이 내 아내며 새끼염소들이 내 아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도 다 알고 있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캠프로 돌아갔다. 젊은이는 그로부터 나흘 동안 사냥을 계속해 많은 순염소를 잡았다. 그는 고기를 잔뜩 갖고 돌아갔다. 결혼의 미덕을 이야기하다. 이 신화는 사냥꾼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가 훌륭한 사냥꾼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규율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멋진 총을 갖고 있는 근대의 사냥꾼에게 중요한 것은 우선 사격 솜씨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이로 만든 표적을 겨냥해 보기도 하고 클레이 사격 연습을 반복해서 움직이는 표적을 쏘는 연습도 하고 그런 다음에야 사냥터로 나갈 겁니다. 훈련용 표적과 앞으로 자기 앞에 나타날 진짜 동물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사격의 목표 내지는 대상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불과한 것이 나와 너가 아니라. 그런데 톰슨 인디언의 경우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듯이 훌륭한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는 활이나 총 쏘는 솜씨가 좋은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솜씨라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인디언에게 있어 훌륭한 사냥꾼은 일종의 윤리 문제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합니다. 윤리 문제에 대한 소양. 즉 자기 자신도 동물이 되어 동물 사회의 풍습이나 생활을 체험하고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동물도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인디언의 사상에서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마음만 먹으면 간단히 인간이 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인간 역시 동물로의 변신이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깊은 골이 있는 듯이 느껴지지만 적어도 신화 시대에는 더욱 자유로운 상호 왕래가 가능했을 겁니다. 동물들은 그들의 마을이나 집으로 돌아가면 털가죽을 벗고 인간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을 사용합니다. 외출할 때는 또다시 동물의 털가죽을 뒤집어 쓰지만 그래도 인간의 마음의 변화 같은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생각은 어딘가 유치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은 다른 점보다는 서로 통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대의 생물학이 점점 확증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을 신화적 사고에 의해 표현하자면 상호 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던 시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나 그 점을 쉽게 잊곤 합니다. 동물이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인간은 동물의 운명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식의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사육을 즐기기도 하고 죽인 동물의 사체에 경의를 표하지 않고 함부로 다루기도 하는 겁니다. 대칭성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시건방진 인간의 태도를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철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신화를 통해서 인간에게 훈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철학의 원형이 그래서 신화구나. 철학이 신화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이 대칭성. 플라톤주의적인 철학, 디오게네스적인 철학과 플라톤주의적인 철학이 있다면 플라톤주의적인 철학은 국가주의적인 종교, 초월 종교에 기반해서 나온 철학이라면 요 디오게네스류의 종교는 바로 신화에 기반을 둔 철학인 거지. 니체나 디오게네스 이런 사람들은 대칭성을 추구하는 철학이야. 막스도 마찬가지고. 훈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매력적인 방법은 없을 겁니다. 신화는 시건방진 인간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며 신의 명령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물인 여자와 인간인 사냥꾼을 결혼시키고 동물이 된 인간의 체험을 통해서 동물들의 인격의 고결함이나 그들 사회의 풍속에 담긴 아름다움 등을 보고함으로써 지구상에서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 소중한 동료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겁니다. 에콜로지 과학이자 에콜로지 철학. 야생염소를 쫓다가 일행과 헤어진 젊은 사냥꾼 앞에 아름다운 한 여자가 나타나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자기를 따라오면 더욱 훌륭한 사냥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물이 인간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때 젊은이는 여자의 성적 매력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훌륭한 사냥꾼이 되기 위해 온몸을 던져 동물 세계로 뛰어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야생염소의 사회나 그들의 인격에 대한 깊은 이해나 공감이 젊은이에게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암염소와 부부로 지내면서 친척이 된 야생염소들의 생각이나 풍속을 깊이 알게 되고 점점 그들에 대한 공감이 깊어집니다. 진짜 고결하지, 동물들은. 여기에는 인디언이 갖고 있던 결혼의 철학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회학적 의미만을 보면 결혼은 여성의 교환에 의한 사회적 유대관계의 형성을 의미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결혼의 실존적 의미를 이해하기는 미흡합니다. 결혼이란 자신과는 이질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에 의해 사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와 같이 매스미디어에 의해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이 획일화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남편과 아내 혹은 연인끼리의 배경에 각기 다른 종의 식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만큼의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느끼는 그런 이질감을 제거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인 셈입니다. 더구나 여기서는 인간과 야생염소의 결혼입니다. 야생염소들은 털가죽을 벗으면 인간의 모습이 되어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동굴 속에 있는 그들의 사회는 야생염소의 풍습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젊은 사냥꾼은 야생염소들의 풍습이나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되고 아내나 아이에 대해서 인간을 대할 때와 똑같은 애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야생염소들은 인간 젊은이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판단이 설 무렵 젊은이를 인간 세계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그에게 몇 가지 규율이 부여되는데 신화를 통해 듣게 되면 그런 규율들도 매우 자연스럽고 지극히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내가 된 야생염소는 그에게 암염소와 새끼염소를 쏴서는 안 된다고 타이둡니다. 암염소는 그가 관계를 가진 아내 중 하나이며 새끼염소는 바로 그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디언의 에콜로지 과학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금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암염소와 새끼염소를 죽여버리면 무리의 번식에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대신 수점소는 숫자만 잘 고려해서 사냥하면 번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인디언의 철학은 생태계에 대한 배려와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를 합리적인 형태로 결합시키기 위해서 동물과의 결혼이라는 신화적 사건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결혼의 본래 포함되어 있을 미덕을 끄집어내 그것을 잘 다듬어서 일종의 에콜로지 철학으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미숙한 두 사람이 연애나 결혼을 통해 타자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 욕망 등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인디언 신화는 결혼에 잠재되어 있는 미덕을 상상력에 의해 동물의 영역으로까지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일종의 우주적 가치로까지 승화시키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야생염소들이 원한 것은 이 세계에 또다시 대칭성의 정의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설사 인간들이 수렵기에는 야생염소를 쏴서 고기나 지방, 털가죽으로 앗아가는 걸 용인하더라도 적어도 사고와 의례적 행동 속에서는 동물들에 대한 일방적 우위를 부정하고 양자 사이에 존재했던 깊은 유대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동물들에 대한 진정한 공감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공감은 강철처럼 강한 것이어서 감정에 휩쓸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인디언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죽이지만 미야자와 겐지의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죽인 상대가 자신의 형제나 친척 동료이기도 하다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식탁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살해되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에 대해 이런 인식을 가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또 하나의 이본. 이 신화는 그 밖에도 아주 많은 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여러 가지 들어있어 신화가 전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해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암염소와 새끼염소를 쏘면 안 되지만 숫염소라면 쏴도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처남이니까 라고 하는 야생염소 아내의 한마디는 마치 수수께끼 같습니다. 생태계 균형이라고 해석하면 딱 좋네. 신하는 왜 처남은 죽여서 고기와 털가죽을 취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죽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신화와 비교해 봐야 합니다. 신화의 이본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 절호의 기회이므로 좀 더 상세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신화를 최초로 보고한 테이트가 아마 그거지. 훈제고기가 계급 분할을 갖고 왔다는 테이트 같은데. 그로부터 12년 후에 톰슨 인디언 신화학이라는 새로운 책을 써서 이 신화의 다른 이본을 발표했습니다. 신화의 이본이 같은 부족 안에서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개요만이라도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본이 뭐야? 또 하나의 이본. 다른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아내, 한 명은 아이의 어머니이며 다른 한 명은 임신한 상태. 두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사내가 하루는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는 야생염소의 무리를 쫓아가다 놓치고 말았는데 그때 젊은 두 여자를 만났습니다. 야생염소를 봤느냐고 물었더니 자신들은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 여자들이 바로 그가 찾던 야생염소들이었으니까요. 여자들은 그에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사내가 따라가는데 아무리 깎아지는 듯한 바위도 가볍게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내가 따라가는데 아무리 깎아지는 듯한 바위도 가볍게 올라가는 것. 그녀들이 그의 발에 오줌을 뿌려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산 정상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두 여자와 결혼하여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섹스를 하려고 하자 그녀들이 거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1년 중에 아주 짧은 기간에만 섹스를 해요 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장인이 그를 사냥에 데려갔습니다. 멋있고 장인의 말에 의하면 한 번에 사냥해서 죽일 수 있는 건 딱 한 마리뿐이며 동물에 사는 모두를 먹여 살리는데도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잡아오는 야생염소가 아무래도 아내의 형제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화살에 맞을 때마다 야생염소 부부는 죽지만 인간 부부는 저녁이 되면 돌아온다는 사실도 차츰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죽은 야생염소의 코에 칼자국을 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처남이 돌아왔습니다. 어김없이 처남의 코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발전기가 되었습니다. 연어가 상류를 향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기가 발전기입니다. 이 연어는 독사먼은 혹은이라고 또 독사먼이라고 불리는 종류입니다. 그 기간은 8월 중순에서 11월 사이에 해당되는데 이 신화는 산속을 배경으로 하므로 연어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11월이 되어야만 야생염소의 발전기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처음에 노인의 무거운 털가죽을 입게 된 사내는 제대로 참가할 수 없었는데 아내가 젊은 야생염소에 좀 더 가벼운 털가죽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모든 암염소와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 한 명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내 한 명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산에 가고 싶다.